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며느리 김아려가 큰아들인 분도에게 어미의 정을 과도하게 베푸는 일을 나무랐다. 조마리아는 아이가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스스로 즐거워하도록 키우라고 며느리에게 일렀다. 김아려는 겨울에도 아이를 아랫목에 덮어두지 않고 대청마루에서 놀게 했고 여름에는 벗겨서 길렀다. 아이는 맨 땅을 기면서 흙과 풀을 들여다보았고 봄의 냄새와 가을의 냄새가 다름을 알았는데 아이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아이의 삶은 혼자만 아는 것이었다. 아이는 어둠 속에 혼자 있어도 보채지 않고 혼자서 버둥거리며 놀았다. 젖꼭지를 깨무는 버릇이 있었는데 볼기짝을 맞고도 고치지 못했다. 분도는 말이 느려서 돌이 지나서야 겨우 옹알이를 했다. 조마리아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며느리의 조바심을 달랬다. 사내는 입이 무거워야 좋다. 말이 빠른 녀석들은 똥을 오래 못 가린다. 라고 조마리아는 말했다. 분도의 잇몸에서 하얀 젖니 2개가 올라왔을 때 식구들이 모여서 아이의 입술을 비집고 이를 들여다보았다. 이는 작지만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조마리아가 아이의 이에 손가락을 댔다. 아이가 입을 오므려서 손가락을 깨물었다. 조마리아가 크게 웃었다. 아프다 아파 이 녀석아. 네 아범도 내 젖을 많이 깨물었다. 네 어미 젖은 깨물지 마라. 아이의 몸이 여려서 안중근은 아이를 힘껏 안지 못했고 자신의 몸이 깨끗이 못하게 여겨져서 아이의 볼에 입 맞추기를 저어했다. 아이의 이를 들여다보면서 안중근은 빛을 떠올렸다. 그 빛은 빌렘에게 세례를 받던 때 멀리서 다가오던 빛과 같았다. 빛이 아이의 분홍빛 잇몸 속에서 젖니를 밀어올리고 있었다. 빛은 분명해서 빛을 증거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 빛 속에서 안중근은 문득 삼남의 들판을 뒤덮은 시체들을 생각했다. 한 곳에서 퍼져나오는 빛 위에 아이의 젖니와 삼남의 시체가 동시에 떠올랐다. 아이의 젖니를 밀어올리는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서 삼남 들판의 시체를 비추고 있었다. 농장기를 들고 일어선 사람들은 총 맞아 죽고 베어져 죽고 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앞선 자들의 주검 위에 포개져서 죽었다. 시체들의 흩어진 살점과 터진 창자까지 빛 속에서 환히 보였다. 상처는 벌렁거리고 있었다. 아이를 들여다보는 식구들은 옹알이 사이사이에 젖니가 드러날 때 박수를 치며 웃었다. 큰 웃음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렸다. 아이의 젖니에 삼남 들판의 시체가 겹쳐서 보이는 환각을 안중근은 식구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언젠가 빌렘 신부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한동안 안중근의 조준선은 흔들렸다. 먼 짐승을 겨누면 표정 너머에 무언가 흔들려서 맞힐 수 없는 것들이 어른거렸다. 표적은 조준선 너머의 안개 속으로 녹아 들어간 듯 싶었다. 오른손 검지가 방아쇠를 당길 때 총구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총알은 빗나갔다. 가늠쇠가 움직일 때 안중근은 실패를 예감했다. 짐승이 달하는 자리가 휑했고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골짜기를 울린 총소리가 잦아들고 나면 표적을 마치지 못한 총의 무게가 허허로웠다. 빌렘 신부는 고해 성사를 마치고 사제관으로 돌아왔다. 토요일에는 고해꾼들이 많아서 성사가 길어졌다. 신자들은 고해소에 꿇어 앉아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고해소의 가림막이 허술해서 가는 길가 어두워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소리가 고해소 밖에까지 들렸다. 순서를 기다리던 신자들이 킬킬 웃었다.
웃지 마라. 네 죄하고 똑같구나. 똑같아서 웃는다. 너는 왜 웃냐? 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은 또 웃었다. 웃음소리가 고해소 안에 들렸다. 고해소 안에서 빌렘이 목소리 큰 노인을 나무랐다. 작은 소리로 말하라. 빌렘의 목소리도 고해소 밖에 들렸다. 사람들은 소리를 눌러서 웃었다. 세습 벌쪽으로 태어나 뒷짐지고 거들먹거리는 유생들이나 송곳 꽂을 땅도 없는 무지렁이들이나 죄의 규모는 차이가 있었지만 죄의 내용과 죄의 계통은 대체로 비슷해서 인간의 죄는 몇 개의 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하되 어떠한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내밀한 죄들을 다들 깊이 지니고 있을 터인데 그 죄는 마음에 사무치고 몸에 인박여서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성찰하거나 고백할 수 없을 것임을 빌렘은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빌렘은 고해성사를 베풀 때마다 하느님께 민망했다. 죄인과 하느님 사이에서 사제의 자리는 늘 거북했다. 빌렘은 고백받지 못한 죄까지를 합쳐서 하느님께 고하고 용서를 빌었다. 안중근은 그날 저녁에 빌렘을 찾아왔다. 빌렘은 사제관 아궁이에 장작불을 떼고 있었다. 안중근은 인걸불을 화로에 담아서 방 안으로 들여갔다. 빌렘은 책상 앞 의자에 앉고 안중근은 방바닥 화로 앞에 앉았다. 고해를 하러 왔느냐? 오늘 성사는 끝났다. 다음 주에 오너라. 고해가 아니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말하라. 다음 달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빌렘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방바닥으로 내려와 안중근 앞에 앉았다. 빌렘은 마음이 다급할 때 느리게 움직였다. 거기에 무슨 연고가 있느냐? 연고는 없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나 두만강 너머에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블라디보스톡에 대해 풍문처럼 들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의 극동 해군항인데 태산 같은 군함들이 정박해 있고 번화가에는 서양풍의 높은 건물이 줄지어 들어서 있으며 거기 무도장에서는 살결이 흰 러시아 여자들이 먼 바다에서 돌아온 선원들과 끌어안고 춤을 춘다고 했다. 술은 독한 화주를 마시는데 찌르기가 면던 날 같고 차가운 바닷물에서 나는 가재와 대구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다고 다녀온 사람들이 말했다. 거기는 일본의 밀정들이 숨어 있기는 하지만 일본 군대나 경찰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견디지 못한 조선인들이 모여서 분통을 터뜨리며 뒤숭숭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오는 총포와 탄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거기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숫자는 말하는 사람마다 크게 달랐지만 한국어로 신문을 발행할 만큼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인걸불이 할딱거려서 빌렘의 얼굴은 달아올랐고 희고 검은 수염 속에 벌건 불빛이 스몄다. 연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중근은 그 연고 없고 가본 적 없는 이국 항구의 거리를 떠올렸다. 거기는 왜 가느냐? 라고 빌렘은 물었는데 그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빌렘은 동학 땅과 싸우던 소년 안중근의 생명의 혈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자라면서 그 혈기는 순치되어 몸속 깊이 잠겼는데 가끔씩 그의 눈빛에 어른거렸다. 안중근은 빌렘의 시선을 피해서 화롯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거기서 동포들과 더불어 회복을 도모하려. 안중근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안중근은 신부의 뜻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지 않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안중근의 마음속에 펼쳐지는 거친 대륙을 빌렘은 짐작했다. 빌렘이 말했다. 너는 조선에서 교육 사업에 힘쓰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선량한 신도와 착실한 국민을 길러내야 한다.
영혼을 구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너는 기어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느냐? 안중근은 빌렘이 말하는 교육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신부의 동의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고 다만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었다. 빌렘의 말투 역시 혼잣말처럼 들렸다. 빌렘은 안중근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빌렘은 성호를 긋고 묵상했다. 도마야, 악으로 악을 무찌른 자리에는 악이 남는다. 이 말이 어려우냐? 네가 스스로 알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을 터이므로 나는 그것을 염려한다. 빌렘은 그 말을 안중근에게 하지 않았다. 인걸불이 사위어가고 있었다. 안중근은 화로 속에 재를 쑤셨다. 이 세상이 끝나는 먼 곳에서 빌렘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 반대쪽 먼 끝에서 이토가 흰 수염을 쓰다듬고 있고 그 사이에 끝없는 벌판에 시체들이 가득 쌓여 있는 환영이 제 위에 떠올랐다. 시체들이 징검다리처럼 그 양극단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신부님은 여기 계시렵니까? 라는 말을 안중근은 참았다. 빌렘이 말했다. 너는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너의 사람됨을 알고 있다. 너의 영혼을 나는 가엾게 여긴다. 안중근이 일어서서 물러가려 할 때 빌렘은 돌아앉아서 겟세마네의 예수를 향해 기도드리고 있었다. 안중근이 상에서 돌아와 집에 머물 때 김아련은 3번째로 임신했다. 김아련은 거듭되는 임신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아련의 배가 불러오자 조마리아는 며느리에게 칼로 생선을 자르거나 닭을 잡지 말라고 일렀다. 초상난 집이나 대장간, 푸죽간 쪽으로 가지 말고 찬바람을 쐬지 말고 파, 마늘, 고추, 생강을 먹지 말라고 일렀다. 김아련은 숨어서 입덧을 했다. 몸의 먼 곳에서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넘어오는 것은 없었다. 분도를 남편이 없을 때 낳아서 남편 없는 시댁에서 길렀는데 태어날 아이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김아련은 생각했다. 남편은 또 어디론지 떠날 것 같았다. 집에 와 있을 때도 남편은 늘 나그네 같았다. 남편에게는 넘어서지 못할 낯섦이 있었다. 김아련은 남편 앞에서 수줍어했다. 그 산에는 땅에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땅 위에 설 자리가 없었다. 김아련은 남편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었다. 안시문중의 사내들은 안중근의 블라디보스톡 행에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나 그것이 어쩔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안태건이 안중근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는 너의 처를 걱정하고 있다. 젊은 것이 자식까지 딸려서 서방 없이 시집살이를 하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처자식을 데려가겠습니다. 기약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안중근도 듣고 있는 안태건도 알았다. 안태건이 말했다. 심란한 얘기다. 블라디보스톡이 어디냐? 거기서 살림이 되겠느냐? 시댁 사내들은 김아련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걸지 않았다. 김아련은 자신과 아이에게 와닿는 시댁 어른들의 연민 어린 눈길을 느꼈다. 조마리아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다. 왜 가느냐? 언제 오느냐? 거기서 먹고 살 자리는 마련했느냐를 묻지 않았다. 거기는 춥다던데 너는 한대짬을 좋아하니 견딜만 하겠구나. 잠은 어디서나 잘 잡니다. 네 처가 가엾게 되었다. 성정이 고우면 속마음이 더 힘들다. 내가 잘 살필 터이니 그리 알아라. 안중근은 새벽에 떠났다. 짐은 겨울옷 한 벌에 책 몇 권뿐이었다. 천주교 기도서도
보따리에 넣었다. 갈 길이 멀수록 남편의 집은 단출하다는 것을 김아련은 알았다. 김아련은 대문에서 남편과 작별했다. 분도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헤어질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김아련은 기억하지 못했다. 안중근은 문중산의 몇 명과 함께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김아련은 남편이 결코 땅의 속박에서 풀려나지 못하리라는 예감에 눈물을 흘렸다. 마을 어귀까지 따라온 사내들은 개울가에서 돌아갔다. 황해도 신천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면 먼저 서울로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부산에서 기선을 타고 한경남도 원산으로, 원산에서 기선을 갈아타고 러시아영으로 들어가야 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안중근은 서울 명동 대성당 아래 여관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명동 성당은 남산자락의 언덕 위에서 우뚝했다. 성당 건물은 500년 된 왕도에서 가장 높았고 첨탑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안중근은 미퇴 주교가 집전하는 새벽 미사에 참여했다. 일본 군인 몇 명이 미사에 와서 영성체를 했다. 안중근이 서울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한국 통감 이토는 한국 군대를 해산했다. 강제 해산당한 한국군이 일본군과 도심지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토는 한국 대신들을 겁박했고 대신들은 황제를 몰아붙여서 군대 해산의 윤허를 받아냈다.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무장해제의 과정을 지휘했다. 하세가와는 맨손 체조 훈련을 하겠으니 서울의 한국군 병력은 모두 비무장 상태로 훈련원으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부대 지휘관들이 맨손의 병력을 인솔해서 훈련원에 모였다. 무장한 일본군이 맨손의 한국군을 에워싸고 해산을 통과했다. 훈련원에서 일본군 대대장의 구령에 따라 해산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 군대가 병력이 없는 한국군 부대를 접수해서 무기를 가져갔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군인들을 달랬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헤아려서 각자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살아라. 황제는 이어 내각에 지시했다. 군대를 해산시킬 때 폭동에 미리 대비하라. 혹시 폭동을 진압할 일이 있으면 이토 통감에게 의지하고 부탁하라. 이토는 전국의 한국군 지방병력을 해산시키라고 각 도의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여러 고을의 연병장에서 한국군 병력이 총검을 내려놓고 맨손 체조를 하는 동안에 경관들이 무기를 수거했다. 군대가 해산되기 한 달 전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사실을 대한매일신보가 보도했다. 이토는 고종을 꾸짖어 퇴위시키고 그 아들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앉혔다. 새 황제가 해산하는 군인들에게 은사금을 내렸다. 하사에게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사에게 50원, 1년 미만자에게 25원이었다. 병사들이 돈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12.1년대 1대대장 박승환이 명을 받지 않고 자살했다. 참위 남상덕이 부대원들을 이끌고 거리로 나가서 일본군과 싸웠다. 일본군이 숭례문 문루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쏘았다. 거리에 시체가 쌓였다. 한국군 병사들이 흩어져서 민가로 숨었다. 일본 군인들이 일본 여자를 앞세워서 민가의 내실을 수색했다. 잡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다. 달아나던 한국군 병사들은 고립된 일본 군인들을 만나면 묶어놓고 때렸다. 때려서 죽였다. 일본군이 대궐문 양쪽에 기관포를 설치하고 한국 대신들의 집에 헌병을 세웠다. 일본군은 일본인 밀집 거주지역인 진고개의 경비를 강화했다. 한국 고관들이 가족들을 진고개 안쪽으로 옮겼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가세했다. 의병들은 전국 산골, 도해지, 섬에서 싸우다 죽었고 져서 자살했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다.
서울에 머무는 이틀 동안 안중근은 진곡의 원구단, 숭례문, 서울역, 종로의 거리에 나가서 시가전을 들여다보았다. 안중근은 길모퉁이나 건물 안에 숨어서 거리를 살폈다. 한국군은 일본군에게서 뺏은 소총을 들고 싸웠다. 실탄에 떨어진 한국군 병사들이 소총에 착검하고 달려들다가 기관총에 흩어졌다. 신발이 없고 모자가 없고 총이 없는 병사들이 악을 쓰다가 쓰러졌다. 피가 흙에 스몄다. 한국군 병사가 길에서 똥을 누던 일본 군인을 등을 찔러 죽였다. 일본군이 상점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했다. 인력거를 끄는 부대가 약탈품을 싣고 갔다. 일본 여자와 조선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뒹굴면서 싸웠다. 날이 저물자 진곡의 입구에서 일본 군인들이 대우를 맞추어서 거리에 앉아 경계병을 세워놓고 주먹밥을 먹었다. 명동 성당의 저녁 종소리가 서울 도심으로 퍼져나갔다. 안중근은 저물어서 여관으로 돌아왔다. 동생 안정근이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정근은 안중근보다 6살 아래로 서울 양정의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안정근은 어렸을 때부터 사려 깊었고 글 공부를 좋아했다. 문중 어른과 마을 연장자들에게 공손했고 문중의 대소사를 꼼꼼히 살폈다. 아버지 안태우는 씩씩한 큰아들을 대견히 여겼으나 큰아들은 늘 나돌아다녔으므로 집안일은 둘째 아들에게 의지했다. 안정근은 종로 남문동의 하숙방에서 형의 전보를 받고 시가전이 벌어진 도심지의 뒷골목을 걸어서 명동의 여관까지 왔다. 형제는 여관방에 마주 앉아 거리에서 사온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었다. 안중근은 두만강 넘어 대륙으로 가려는 계획을 동생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배를 타고 원산으로 가려 한다. 안정근은 형이 가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날 서울 도심에서 눈으로 본 일들이 형이 가려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안정근은 형이 여기에 남아서 함께 견디면서 함께 살기를 바랬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기는 마찬가지일 듯 싶었다. 안정근이 말했다. 형님은 장자 아니오. 장자라는 말이 안중근의 가슴을 때렸다. 대륙으로 건너가도 나는 여전히 장자다. 어머니는 내가 모실 테지만 형수님과 아이들은 어찌하시려오. 어쩔 수 없는 일을 자꾸 얘기하지 마라. 내가 자리 잡히면 데려가겠다. 형님, 가지 마시오. 여기서 삽시다. 여기는 이미 이토의 땅이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가겠다. 이것은 벌레나 짐승이나 사람이 다 마찬가지다. 이것이 장자의 길이다. 안정근은 형이 의논하러 온 것이 아니고 통고하러 온 것임을 알았다. 안정근은 길게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먼 길에 조심하시오. 어머님께 형님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셨다고 전하리이다. 안정근은 돌아갔다. 안중근은 어둠 속에서 누웠다. 총소리와 호각소리, 고함소리, 빠르게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